가톨릭 평화방송 시사 프로그램 열린 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숙명여고 시험 문제 유출 사건이 쌍둥이 자매의 퇴학으로 일단락되는 양상입니다. 하지만 숙명여고 사태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다른 학교의 내신 관리는 괜찮은 걸까요? 정부 지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사립 유치원들의 모습도 실망스러웠죠. 아이들을 위해 쓰라고 준 돈을 옷값, 술값, 기름값으로 펑펑 썼는데요. 교육열이 높으면 뭐하나요? 우리 교육계의 민낯이 민망하고 부끄럽습니다. 전국 학부모단체연합 이경자 상임대표와 대책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일은 수능시험일입니다. 아마 이분의 마음도 수험생 학부모와 비슷하실 것 같습니다. 동성고등학교 장경진 교목신부님 연결해 볼 텐데요. 수험생들 긴장을 푸는 방법부터 학부모들이 어떻게 기도하면 좋은지, 또 예비 신학생반 표정은 어떤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제주 감귤을 둘러싼 공방이 뜨겁습니다. 정부는 큰 기대를 안고 북한에 귤을 선물한 것 같은데요. 자유한국당은 감성팔이다, 쓰디 쓴 탱자가 될 거라면서 우려하고 있습니다. 부부 토론에서 여야 입장 비교해 보시죠. 열린 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 문자창과 방송 토크 모두 열려 있습니다. 100원이 부과되는 샵 1053이나 빵톡으로 청취 소감이나 의견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우리 국민의 교육 열기는 세계적으로도 유명하죠. 국민 모두가 교육 전문가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교육계의 현실은 어떤가요? 정부 지원금으로 명품 가방을 산 사립유치원 원장, 또 장애를 가진 학생을 폭행한 특수학교 교사, 딸들에게 시험 문제를 알려준 숙명여고 교무부장까지 교육계에 켜켜이 쌓인 적폐를 돌아보고 해결책을 생각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전국 학부모단체연합 이경자 상임대표 연결해보죠.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숙명여고 시험 문제 유출 사건. 네. 아버지인 전 교무부장을 파면시키고 또 쌍둥이 딸들을 퇴학시키는 걸로 일단 사태가 일단락되는 분위기입니다. 네. 지금 뭐 쌍둥이들 성적도 0점 처리를 한다고 하는데 이번 사건 보면서 어떤 생각 드셨어요? 네,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나서 안 되는 일이 일어났는데, 사실은 네. 이게 오래전부터, 바닥에 있었어서 언젠가 터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터졌어요. 예. 근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큰 문제인데, 이걸 그냥 서둘러서 이제 일단락돼가지고, 그냥 문제를 덮으려고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벌써 이게 4개월째나 계속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갑자기 내일이 수능일인데, 수능 전에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마무리 짓겠다고 경찰에서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이건 이렇게 덮어서는 안 된다. 더 밑에 많은 연결고리가 있고, 또 같이 참여하고 또 묵인하고 방조했던 사람들까지 저희는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일단락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숙명여고 측이 이번 사태에 대응해온 모습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건 정말 무책임의 극치였고요. 그냥 쉬쉬쉬쉬하고 덮으려고 무지 노력했고, 지금 해 당사자인 교무부장 선생은 지금까지도 끝까지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이번에 보니까 새로운 교장은 9월에 오셨고, 네. 이 사태는 전 교장 선생님 계실 때 다 일어난 일이고, 1년 반 이상 진행된 문제인데, 네. 이제 이번에 4월에 터졌을 때 엄마들이 민원으로 제기하지 않았고, 끝까지 지금 70일을 넘게 학교 앞에서 촛불 시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됐는데도 언론은 거의 부각하지 않았고, 오죽했으면 이 엄마들이 그렇게까지 했겠습니까? 그러다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경찰 조사가 들어가서 조금만 해봐도 엄청난 증거들이 발견됐기 때문에 아주 손을 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때까지 그 교장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사과 한마디, 해명 한마디 하지 않고 정말 너무나 뻔뻔한 모습을 보이다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전임 교장까지 모두가 다 처벌 대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잖아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어제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지금 답안지를 유출한 전 교무부장 비롯해서 당시 재임 중이던 교장과 교감한테는 파면이나 해임 같은 중징계를 또 쌍둥이에 대해서 퇴학과 성적 재산정을 학교 법인에 촉구했던데요. 다 필요한 조치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필요한 걸 한 것 같은데, 네. 저는 이 상피제라는 게 굉장히 웃기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제 현재 이렇게 같이 학생과 학부모가 한 학교에 있는 케이스가 전국적으로 900명이나 되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물론 없는 것보다 낫겠지만 사실은 이게 참 억지스러운 정책이죠. 집에 사는데도 이제 옆에 있는 학교를 가게 된다면 뭐 없는 것보다 낫겠지만 사실 이웃 학교 아주 이웃에 있는 학교를 가기 때문에 그 학교에 또 교사들과 서로 다 아는 사이고 현재 그래서 이게 다시는 한다고 해서 이게 일어나지 않을 그런 일이 아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표피적인 대책인 것 같아요. 네. 더 근본적인 대책 결국은 그 아주 이 내신의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내고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까를 좀 더 깊이 논의를 해야지 네. 이건 어떻게 보면 임시 방편이다. 그리고 항상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어떻게 해서 그거 위기만 모면하려는 정책으로 자꾸 이렇게 대응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사태가 일어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교사인 부모와 자녀가 한 학교에 다니지 않게 하는 상피제도 완벽한 대책은 아니라고 보시는 거군요. 네, 그렇죠. 네, 사실 이번 사태가 강남 사립학교에서 발생한 사건이라서 파장이 더 컸습니다. 네. 다른 학교에 알려지지 않은 비리, 지금 묻혀진 비리도 많다고 보시나요? 물론입니다. 어마어마할 겁니다, 이거는. 근데 이게 강남의 사립의 아주 그냥 강남 8학군 중심에 있는 이 학교에서 일어난 일인데도 이렇게 해결이 지지부진하고, 오래 끌었다는 것 자체가 다른 학교에 얼마나 이런 일이 많을까라는 생각과 연결되지 않나요? 예. 참, 숭룡에서 이게 처음에 터졌을 때 일부러 성명서도 안 내고 지켜봤던 이유가 예. 금방 해결이 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얼마나 막강한 부모들이 많이 삽니까? 예. 그런데도 학교에다가 한번 찾아가서 정말 교장 선생님 하나 선생님한테 문제 크게 제기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엄마들은 제가 엊그제 가봤는데 학교 예. 앞에 마스크를 쓰고 밤에 8시 반부터 한 1시간 동안 그 집회를 70일을 했다는 게 정말 이게 도대체 어떻게 우리나라의 강남 가장 중심에서 이럴까. 만약에 시골에 자그마한 학교에서 있었다면 네. 과연 그렇게라도 할 수 있었을까. 참 이거 우리나라 진짜 썩을 대로 썩었고 교사들의 파워가 이렇게 크고 네. 교육 공급자들은 그냥 막 내배째라 하고 입 싹 씻고 우리 수요자인 학생 학부모는 그 추운 밤에 이제 여름에 시작했는데 지금 거의 겨울이 돌아오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촛불 하나 들고 덜덜덜 떨면서 마스크 다 까만 마스크 쓰고 말도 못하고 그냥 무인 시위를 했더라고요. 정말 네.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진짜. 다들 잘못된 일인 거 알지만 혹시 내 애가 피해를 받지 않을까 다 그런 마음이신 거잖아요, 부모님들도. 네, 그래요. 누구 하나 마이크를 듣고 처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마스크를 가리니까 그 소리조차 잘 들리지 않는 거예요. 아이고. 지금 일각에서는 그 쌍둥이 딸들의 아버지죠. 전 교무부장이 운이 나빠서 걸렸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전국 모든 고등학교의 내신 비리 여부를 전수조사해야 된다는 주장이 지금 많은데 네. 대표님도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저는 이제 정말 재수가 나빠서 걸렸지만 이분은 간이 배 밖에 나와서 걸렸죠.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럼요. 어떻게 전교에 뭐 120등, 60등 하던 아이들을 불과 한 두세 번의 시험에 문이과 1등을 만들어 버립니까? 그것도 예. 거의 그냥 만점을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이게 탈로가 난 거고. 네. 만약에 엄마들이 그러더라고요. 둘 중에 하나이만 1등을 했어도 이게 아마 묻혔을 거라고. 아이고. 근데 두 아이가 그것도 동시에 문이과 1등을 했기 때문에 정말 누군가 쭉 의심스럽게 지켜보던 사람이 민원을 제기했고 예. 학부모들도 계속 의심하고 있었다가
그때 불이 붙은 거라고. 근데 그 불이 붙었는데도 이렇게 오랫동안 밖에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에 다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네. 혹시 학부모 단체 연합 차원으로 이렇게 뭐 제보가 들어오거나 또 의심되는 학교가 있긴 있으신가요? 조금씩은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리고 이런 카톡에 엄마들의 이런 그 카톡방 내지는 밴드 이런 데는 구체적으로 이름들이 많이 오르고 있어요. 아, 이 문제가 끝이 아니네요, 정말. 이거 시작입니다. 엄마들도 그 자리에서 여기서 닫을까봐 다 부들부들 떨고 안 된다고 이제 시작이라고. 하소다. 이거는 지금 이 내신으로 학교 갈 수 없다. 이 내신제도 철폐해야 된다는 얘기가 너무너무 커서 이건 정말 요원의 불길처럼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네, 그럼 내신제도 재검토해야 된다고까지 보시는 건가요? 당연하죠. 이거는 재검토 없이 우리나라 교육은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대판 이런 음서제도 같이 내신이 학종과 연결되고 또 이게 수시 입학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 현재 내신 제도로는 정말 공부 열심히 하고 부모 뒷받침이 좀 부족한 아이들은 좋은 학교에 갈 수 없는 제도이기 때문에 기득권층만 계속 기득권을 유지하게 되는 현대판 음서제도라고 네. 이 내신제 정말 위험합니다. 이게 학종하고 연결돼서 같이 다 그런 나쁜 제도로 되는 거죠. 예. 근데 내신제를 재검토한다는 거는 말씀해 주신 대로 그 학생부 종합 전형인 수시 모집을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하자는 주장과 다 연결되는데요. 네. 그러면 정시 모집 확대가 해결책은 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그렇죠. 이건 정시 확대밖에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완전히 신뢰를 잃은 사회가 된 게 너무 슬퍼요. 예. 그러니까 이 내신이 처음 도입될 때는 정말 학교 중고등학교 학교 교육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내신이 도입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는 선생님들이 학생 학부모로부터 신뢰를 받고 선생님들이 한 것에 대해서 모두가 다 수긍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이 전교조라는 집단이 30년 동안 그들이 점점 권리를 주장해 오면서 학교는 전부 선생님들의 왕국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특히 이 내신은 선생님들의 권한을 아주 마음껏 휘두를 수 있는 거로 돼버렸잖아요. 예. 그런데 선생님들은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잖아요. 선생님들끼리 서로 눈 감아주고 그 학교에 만약에 그 자녀와 아는 자녀가 있으면 정말 이 주요 국가는 시험으로 평가된다지만 그 외에 다른 음악, 미술, 체육 다른 평가할 수 있는 거는 얼마든지 교사들에 의해서 조작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신뢰를 잃은 사회에서는 이 내신으로 가는 어렵다. 수시 입학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근데요, 단 한 번의 수능 시험으로 대학을 정하고 인생이 결정되는 건 또 너무하지 않느냐. 평소 학교 생활도 좀 참고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내신제가 나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수능의 한계점은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수능을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요란스럽게 치르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긴 하죠. 예, 그러니까 수능을 저는 한 두세 차례, 한 세 차례가 좋을 것 같아요. 여러 번 볼 수 있게. 얘기했어요. 네. 그래서 전국에서 모의고사 보는 것처럼 이렇게 평소 시험 같은 부담 없이 이렇게 연습이 꼭 실전이 되는 것처럼 수능을 한 3번 봐서 그것을 합산해서 그 평균 점수를 내가지고 그것으로 반영하고 또 그리고 이제는 대학에서 그 선발권을 대학에게 보여주는 그런 노력도 있어야 됩니다. 왜 대학은 그 수능이라는 그 시험과 내신 고등학교 걸로 그들이 가리킬 학생들을 뽑으면서 남이 다 평가해서 산정해주는 점수를 가지고 그 학생들을 받아야 되죠. 대학도 적극적으로 그 본고사를 부활한다는 그런 정신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의미, 그걸 방법은 또 논의해야 되지만. 그래서 이 수능과 그 정시가 지금 현재 80% 가까이 수시를 뽑기 때문에 20% 정시에 그 수능만 가지고 가는 것은 누가 과연 그 수능에 포기할 수 있으며 정시만으로도 갈 수가 없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시 확대가 일단은 가장 쉬운 방법이니까 최소한 50%, 나중에는 더
더 60-70% 늘려가야 정도까지 늘려가야 된다고.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숙명여고 사건 얘기하다가 지금 시간이 거의 다 갔는데요. 네, 요즘 그렇죠. 뜨거운 또 현안이 바로 사립유치원 문제입니다. 네, 지금 뭐 비리 유치원들 일부 공개가 됐고, 근데 전국에 또 사립유치원 60곳 정도가 지금 뭐 폐원을 신청하거나 협의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금 사립유치원들의 모습은 어떻게 바라보세요? 저는 왜 진짜 이렇게 사립유치원 정말 얼마나 사립뿐이 아니고 모든 유치원이 가장 어려운 교육과정 아닌가요? 아닌가요? 그런데 왜 이런 유치원을 무조건 비리 유치원이라고 보고 이번에 밝혀진 결과 사실은 그 비리라는 것이 몇몇 유치원은 뭐 명품백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번 돈에서 살 수도 있는 건데 예. 무조건 비리로 보고 또 나머지들은 다 조사 결과 그게 회계 미숙, 회계 처리를 잘못한 거라는 게 다 밝혀졌는데 왜 이렇게 그 유치원들을 다 나쁜 사람들, 비리 집단으로 몰아서 이분들이 우리가 그동안 몇십 년 동안 노력하는데 우리를 이렇게 도둑놈으로 보냐. 예. 가뜩이나 학생 수가 줄어들어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의 자존심을 무참하게 짓밟는다면 우리 정말 폐원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이런 결정들을 하는 거잖아요. 전체가 다 잘못한 건 아닌데 너무 좀 몰려가는 측면이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당연하죠. 정말 유치원이야말로 진짜 그렇게 큰 죽을 죄를 짓지도 않았고 물론 지은 사람들이 있겠죠. 그럼 그 사람들은 아주 일벌백계 해서 예. 그 사람들을 몰고 가야지 모든 유치원이 잘못했다고 무슨 법을 만들어서 무슨 뭐든지 법안에 집어넣으면 되는 것처럼 지금 무슨 만들겠다고 하는 게 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 왜 이렇게 그 노력하시는 선생님들 내지는 그런 뭐 원장님들을 전부 죄인으로 만들어버리고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뭐 어떤 작은 잘못을 가지고 단죄를 하는 것으로 해결책을 찾는지 참 정말 그 애쓰는 선생님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저는 더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또 정부가 마련한 그 에듀파인 시스템으로 다 같이 들어와서 좀 투명하게 운영되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완전히 다릅니다. 이 그러니까 국공립 유치원과 뭐 중고등학교에서 다 쓰고 있는 그 에듀파이는 생각해보세요. 거기에 자기의 재산을 투자하지 않았잖아요. 그 땅값이라든가 내지는 그 건물 지은 비용 같은 게 하나도 다 모두가 다 자기 돈으로 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옛날에는 자영업이고 일종의 자기 사업이잖아요. 그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하루아침에 그들을 전혀 여기에 적용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똑같은 국공립 시스템하고 똑같은 걸 쓰라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계속 우리들에게 맞는 그런 회계 시스템, 그런 걸 에듀파인이 아닌 다른 걸 만들어 달라고 오래전부터 요청을 해왔는데 전혀 해주지 않다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거기다 맞춰놓으니까 이렇게 비리라고 밝혀지게 되는 거죠. 맞지 않는 옷을 입혀놨으니까 이 사람들이 잘못되게 이렇게 죄인으로 찍히는 거잖아요. 예. 지금 국가가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근데 지금 사립유치원 비리에 대해서 국민 감정이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사실. 근데 진짜 이렇게 비리로 먼저 확 몰아서 여론몰이를 하고 국회의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자료를 막 모아서 발표하고 그리고 막 두드려 부시고 우리나라 언론은 지금 뭐 하나 잘못되면 다 적폐로 모르는 게 진짜 일상화돼 버렸는데 그러니까 국민들은 나쁘게 볼 수밖에 없죠. 올바른 보도를 해야 되는데 올바른 정보 제공도 안 하고 그러니까 국민 감정을 나쁘게 해놓고 자기네 목적을 달성하려는 거잖아요. 일단 비리를 저지른 유치원에 대한 일벌백계와 나머지에 대해서는 또 체계적인 시스템이 따로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신 걸로. 네, 그렇습니다. 네,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교육계 현안에 대해서 전국 학부모단체연합 이경자 상임대표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이른 아침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능시험 전날입니다. 수험생 못지않게 긴장되는 분들 바로 부모님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맘때가 되면 부모님들의 기도가 더 간절해지곤 하죠. 학교에 계신 이분도 아마 같은 마음이 아니실까 싶습니다. 동성고 교목실에 계신 장경진 신부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학교에 계셔서 수능 기분이 팍팍 나실 것 같습니다. 신부님도 좀 같이 긴장되고 그러시나요? 네, 학교 전체적으로 아무래도 지금 중대한 그런 상황이라서요. 조금 긴장도 되고 또 아이들 많이 이렇게 좀 격려도 해주고 그렇습니다. 네, 예전에 수능 보던 때 생각도 많이 나시죠?
네네. 네. 신부님은 뭐 수능에 대해서 에피소드가 있으십니까? 예, 저는 이제 수능 자체라기보다는 그때 이제 저희도 수능 한파로 저도 95년에 시험 봤었는데요. 예. 이렇게 가채점하고 별로 성적도 안 좋은 것 같고, 다음날 이렇게 좀 힘들게 그 학교에 나갔었는데, 네. 당시 담임 선생님께서 저를 많이 이렇게 격려를 해주셨어요. 불교 신자심에도 신학교를 간다고 좋은 신부 될 수 있다고, 시험을 못 봤다고 하는데도 너는 잘할 수 있고 분명히 신학교에 잘 들어갈 거야 하셨던 그 말씀이 참 여러 가지로 감사했고요. 네. 그게 참 힘이 됐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네, 종교를 초월해서 이렇게 따뜻한 격려를 해주셨던 선생님이시네요. 네네. 네, 수능 시험이라는 게 학생들한테 인생의 큰 관문이잖아요. 네. 저도 그랬지만 많이 긴장되고 불안할 것 같거든요. 네네. 뭐 종교관에 찾아와서 기도를 하거나 신부님께 고민 털어놓는 학생들도 많이 있나요? 네, 저희가 경당이 또 경당이 저희가 위치해 있고 학교 내에 그래서 아이들이 많이 기도를 하러 옵니다. 예. 네, 그리고 당연히 이제 본인들의 어떤 진로 때문에 고민을 좀 하면 저도 좀 이렇게 특별하진 않아도 많이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격려를 많이 해주고 그렇습니다. 네, 학생들의 고민 어떤 게 제일 많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진로 쪽인데요. 내가 뭐 대학교를 잘 갈 수 있을지 아니면은 내가 이런 길을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데 이제 제가 뭐 구체적인 진로 상담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이런 데 있어서 자신감 갖고 그리고 내가 추구하는 방향은 한번 내가 잘 도전을 해보자. 이제 그런 식의 좀 격려와 지지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예. 사실 긴장하지 말라고 얘기해줘도 그때뿐인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긴장을 극복할 수 있는 노하우가 있을까요? 뭐라고 조언해 주시는지 궁금해요. 좀 어떤 상황에 대해서 조금 떨리고 그럴 때는 좀 기본적으로 심호흡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차분하게 숨을 조금 깊이 들어 마시고 또 내쉬는 그런 게 있어서 이제 저희는 사실은 거기에 뭐 약간의 기도를 첨가하기도 하겠죠. 예.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우리 친구들 긴장할 때는 좀 이렇게 차분하게 내가 믿는 어떤 절대자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기도를 하는 것도 좋으니 심호흡할 때 그렇게 뭐 하느님 도와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좀 긴장을 살짝 풀어주면 어떨까라는 말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사실 저도 그랬지만 워낙 중요한 시험이다 보니까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이런 직접적인 기도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네, 네. 수능을 앞둔 수험생과 학부모들 어떻게 기도하는 게 좋을지 좀 알려주세요. 네, 사실은 뭐 저도 고등학교 때는 신부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잘못된 그런 기도를 바쳤던 적이 있지만 네. 소신 있게 내가 준비한 대로 하느님께서 잘 이끌어 주시고 그 결과에 대해서 제가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는 그런 식의 기도를 하자고 그동안 말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네, 어떤 상황에 대해서 좀 받아들이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매달 셋째 주에 어머니 기도 모임이 열리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동성고에서 이번 주에는 특별히 이제 수능이 있는 둘째 주 어제 모임이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네. 고3 수험생 어머니들 어떻게 좀 많이 나오셨나요? 네, 어머님들이 한 10분 이상 나오셔요. 그러니까 고3 어머님들만요. 예. 전체적으로 한 30-40명 이 신자 학생, 학부모들이 나오시고요. 그래서 어제도 많이 나오시고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뭐 조그만 선물도 저희가 격려의 선물도 좀 드렸습니다. 예. 네. 수험생이 시험을 치르는 동안 부모님들도 이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자녀들을 기다리게 됩니다. 네. 부모님들이 이 시간 어떻게 보내는 게 좋을까요? 저는 일선본당에서 많이들 시행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학생이 수능 이제 시험을 보러 들어갔을 때 시험을 치르러 이제 딱 들어가면 그 시간에 수능을 끝나고 나오는 순간까지 우리 어머님들이 기도를 하시는 그런 하루 피정을 이제 일선 본당에서 많이들 하셨고 예. 저도 본당에 있을 때 그렇게 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차분하게 이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도록 어머님들은 또 부모님들은 이제 시간이 되신다면 그렇게 기도로서 함께 하시는 그런 피정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참 저희 학교 자체적으로 하진 못하지만 저희 목사자는 있으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기도로 함께 하시는 게 참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수험생을 위한 기도가 따로 있죠. 네네네. 네. 수능이 끝나고 나면 부모님이 고생한 자녀들한테 어떤 말 해주는 게 좋을까요? 예, 아무래도 이제 이제 결과는 주선이든 정해졌고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우리가 이제 추구하는 또 좀 전에도 말씀드린 바지만 우선 결과에 대해서는 우선 하느님께 맡기고 그냥 수고했다 격려해 주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네가 원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이제 잘 나아가자 수고했다라는 식의 격려와 지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잘 봤냐 못 봤냐 이런 얘기 사실 부담스럽잖아요. 네네. 네, 동성고는 또 사제 양성을 위해서 예비 신학생반 운영하고 있는 걸로 유명한데요. 네. 신학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도 이번에 수능 시험 다 보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아무래도 더 마음이 쓰이실 것 같아요. 격려 많이 해주셨습니까? 네, 우리 학생들도 담당 신부님도 따로 계시고요. 예. 저도 일반 교목 신부이지만 우리 아이들과 또 잘 지내고 있어서 긴장하지 말고 그리고 지금 우리 친구들이 또 아주 착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네. 그래서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 그리고 우리 정말로 이제 더 중요한 건 좋은 사제가 되는 거니까 긴장하지 말고 이 신학교 입시 잘 치를 수 있으니까 네. 잘하자라는 그런 말들 잘 했었고요. 기도도 같이 미사도 같이 바치고 그랬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마지막으로 내일 수능 시험을 보는 대한민국의 모든 수험생들에게 따뜻한 응원의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제가 이거 굳이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기보다는 저는 성경 말씀을 좀 인용하고 싶어요. 예. 그래서 항상 제가 수능 우리 학생들 미사를 봉헌할 때도 학생들에게 항상 인용했던 말씀인데요. 바오로 사도의 말씀 데살로니가 1서 말씀인데 그 한마디 구절 좀 인용하겠습니다. 예. 예, 삶에 대한 어떤 우리가 내가 지내고자 하는 그 삶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걸어가야 될지에 대해서인데요.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느님의 뜻입니다라는 이 말씀 제가 참 좋아해가지고 네. 네, 이것으로 좀 대신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수능시험 전날 학교 풍경 또 수험생과 학부모의 올바른 기도 방법 등에 대해서 동성고 장경진 교목 신부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신부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치 이슈에 대한 심층 토론. 여야 차세대 주자들의 직설 토크. 열린 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 부부 토론이 지금 시작됩니다. 쟁점 현안에 대해 토론하는 부부토론 시간입니다. 오늘도 패널 두 분 나오셨습니다. 민주연구원 김현성 소통전략본부장 또 자유한국당 윤기찬 부대변인 나오셨네요.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현성입니다. 오늘은 감귤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쉽게도 먹는 얘기가 아니고 또 정치적인 얘기인데 정부가 북한에 제주 감귤을 보냈죠. 근데 이걸 두고 여야 공방이 뜨겁습니다. 감귤의 의미를 두고 지금 해석이 전혀 다른 상황인데요. 먼저 김현성 본부장님, 더불어민주당 논평 보니까 기대가 가득합니다. 평화의 섬에서 연근 귤이 평화의 전령사 노릇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던데 귤이 무슨 대북 특사라도 된 것 같아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남북 관계가 여러 가지 문제로 이제 경색돼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이제 북미 간의 대화도 잘 안 풀리고 있죠. 네, 잘 안 풀리고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이렇게 나름 순탄하게 왔던 관계가 지금 상당히 이제 막혀 있는 데인데 그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이제 이걸 좀 뭔가 숨통을 틔워보겠다라는 뭔가 의지의 표현이고 근데 다만 저는 이런 인도적 차원 그리고 이런 그 문제까지 지나치게 이제 정치화시켜서 해석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면서도 이제 조금 막힌 것을 좀 틔워주는 것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근데 자유한국당에서는 감성팔이다. 대북 제재에 구멍을 내는 노림수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제주 감귤은 1999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북한에 보내져 왔었어요.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다가 이제 오이사 조치되고 한 8년 정도 가지 못했었거든요. 예. 그랬던 것이 다시 시작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 거고요. 이제 그동안 해왔던 것이 이제 계속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지나치게 또 어떤 뭐 감귤에 죄가 없듯이 뭔가 감귤에 죄를 묻듯이 문제제기하는 건 그리고 이 감귤 생산한 제주도 농민들에 대한 좀 어떻게 보면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좀 모욕감을 주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 뭐 그 전 대표 그러니까 그 자유한국당의 야당의 전 홍준표 전 대표 대표께서는 얘기. 뭐 감귤만 들었겠느냐라는 네. 식의 약간 뭐 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 얘기는 조금만 있다가. 예. 아무튼 알겠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윤기찬 부대변인님, 자유한국당은 북한에 귤 보낸 게 좀 불편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선물 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답례품으로 줄 수도 있죠. 그런데 네. 이제 이게 귤 역사를 보면은 말씀하셨지만 1999년도에 이미 정부에서도 좀 수차례 보낸 것 같아요. 예. 보내다가 이제 정보 기관에 의하면 이제 이게 우리 북한 주민한테 이렇게 배분되는 게 아니고 뭐 김정은, 김정일 이런 분들이 이렇게 하사품으로 당 간부나 군 간부한테 주고 있다라는 그 어떤 첩보를 입수하고 나서부터 중단이 됐던 것 같고요. 언론 예. 보도에 의하면 또 99년도부터 이제 제주도에서는 또 민간 교류 차원에서 쭉 꽤 보내었던 것 같아요. 그래. 흑돼지 사육장도 짓고 네. 뭐 크루즈선도 한번 띄우려고 했고 결국 뭐냐면 이것이 단초가 돼서 혹시나 경협의 일환으로 발전할 단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그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게 아닌가 이런 점을 좀 우려했던 것이고요. 예. 다만 답례품으로 줄 수 있어요. 저희도 받았으니까 예. 처음 답례품으로 간 거거든요. 아쉬운 점은 그 박스를 보면 이제 흰 박스로 그냥 보냈잖아요. 예. 거기에 그 제주산이라는 그 표시가 좀 됐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예. 아예 확실하게. 네. 그래서 뭐 저희가 우려하는 바는 아까 말씀드린 그 정도고요. 뭐 답례품으로 갈 수는 있죠. 네. 아니 근데 아까 좀 얘기가 좀 나왔는데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가 감귤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귤 상자에 귤만 들어있겠냐고 했는데 귤 상자에 돈이 들어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로 들립니다. 윤기찬 부대변인님, 귤 말고 다른 거 들어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페이스북을 한 몇 차례 읽어봤는데, 예. 그 홍준표 전 대표께서 본 일기장에 쓰실 내용을 사실 이제 그냥 자연인이 아니고 전 대표를 지내셨기 때문에 언론이나 이런 데 국민에 대한 메시지가 좀 파급력 있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좀 더 근거 있는 근거 이씨 이런 표현을 쓰셨어야 되는데 저는 상당히 부적절했다고 보고요. 저는 뭐 거기에 뭐가 들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아니 근데 이 발언 때문에 차떼기 사건까지 다시 언급되고 있습니다. 옛날에 사과 상자에 현금 담아서 이제 건네줬던 불법 정치 자금까지. 요건 어떻게 보십니까? 불법 정치 자금은 흘러간 역사고요. 네. 그거는 여야가 자유롭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여야가 그야말로 가장 큰 적폐로 보고 자정 노력과 또 그동안에 또 사법당국의 또 처분도 있었고 예. 그래서 그걸 다시 꺼내는 것은 이것은 사실은 저는 그것도 올바르지 않다고 봅니다. 근데 왜 국민들이 좀 오버랩이 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귤 상자와 네. 사과 상자. 김현성 본부장님은 홍준표 전 대표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상상력이 대단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상상력. 이제 과일 상자에 과일이 아닌 다른 것을 담아봤던 사람만이 그것에 대해서 상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결국은 이 귤 상자에 사과가 담길 일도 없고 귤 상자에 뭔가 다른 것이 담겼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지금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한 상상이다. 예. 결국은 뭐 이 남북 관계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느냐. 네. 그러니까 늘 국제사회가 한국과 남북 관계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어떤 지켜보는 상황에서 야당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좀 번지를 잘못 짚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제가 하나 첨언하면 예. 자제하려고 했는데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그 메시지의 내용은 분명히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마 내심 하고 싶었던 말은 그걸 것 같아요. 이게 예전에 대북 송금 문제도 있고 있었죠. 그다음에 뭐 현대 아산 같은 경우에 상당한 액수를 투자할 때 회수 못한 부분도 있고 네. 그러니까 섣부른 경협이나 그 북한에 대한 어떤 SOC 지원이 이것이 과연 그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지 여부, 예. 그다음에 우리한테 경제적으로 어떤 도움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메시지도 같이 넣었지 않느냐. 예. 그래서 그런 차원을 건드리고 싶었던 것인데 메시지된 표현이 그렇게 전달됐지 않느냐. 그래서 예. 그런 측면에서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번 귤은 주민들한테도 좀 갈 수 있을까요? 글쎄 저는 오히려 이것이 이슈가 돼서 됐기 네. 때문에 지금 북한 방송들은 이걸 언급 안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것이 계기가 돼서 저희가 이게 논란이 됐지만 네. 이것들이 외신을 통하거나 해가지고 북한 주민들도 귀에 들어가서 알고. 그럼 북한 주민이 알게 되면 북한 그 당국 입장에서는 또 배분 안 할 수 없잖아요. 예. 그것도 긍정적인 효과를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감귤 선물을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뭐 연내 서울 답방이나 북미 협상 돌파구 마련까지 여당에서는 내심 좀 기대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귤이 어떻게 효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뭐 아까도 초기에 얘기했지만 한나라 이게 자유한국당 야당이 뭐 귤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너무 이제 과잉이고 또 우리 만약에 이제 그런 평화를 바라는 남북 관계 진전을 바라는 분들이 생각하는 또 귤이 가서 정말 큰 역할을 하겠다, 특사처럼 역사를 예. 하겠다라는 뭐 이런 건 과한 상상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이 문제는 조금 더 냉정하게 서로 간에 좀 봐야 될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귤은 귤이다. 귤은 귤일 뿐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윤기찬 부대변인님은 뭐 귤이 그렇게까지 역할을 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시는 뭐 건가요? 그런 그 매개체나 촉매가 됐으면 좋겠는데 실제 네. 그러기는 어렵고요. 이게 남북관계 개선이나 북미 문제 해결이라는 게 그렇게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상당히 국가 간의 이해가 첨예한 이게 그 협상이기 때문에 네. 지금 미국의 민주당 하원 다수당 된 것도 작용할 것이고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는 예, 진전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죠. 일단 귤은 선물 차원인 네, 걸로. 선물 답례품이죠. 네. 부부토론 제주 감귤 북송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코드 음악 듣고 다음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김현성 민주연구원 연구위원과 윤기찬 자유한국당 부대변인이 함께하는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 부부 토론을 듣고 계십니다. 협치로 가는 길이 멀고도 험난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지난주에 청와대에서 만나서 협치를 다짐했죠. 여야정 국정상설 협의체 첫 회의 분위기는 훈훈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만에 전국이 다시 얼어붙었습니다. 전국 급내행에 일단 발단이 된 건 조명래 환경부 장관 임명이었는데요. 보수 야당들은 자신들이 반대했는데도 문 대통령의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는 주장입니다. 윤기찬 부대변인님, 야당이 반대해도요 대통령이 장관 임명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권한 있잖아요. 그런데 인사청문회법을 만들어서 그런 청문 절차를 규정한 취지에 비춰보면 뭐 한두 번 그러실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10번째인가 그렇다고 네, 언론에 나오는데 여러 번 되긴 했죠. 네, 조금 너무하신다 싶고요. 왜냐하면 그 청와대에서 검증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는 거고 국회라는 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이잖아요. 예. 여러 가지 뭐 의견이 들어오고 첩보가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또 검증하는 절차가 인사청문 절차예요. 그 국회 검증 절차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불거지면 이것을 참고해서 대통령께서 인사에 반영해라 이런 게 인사청문 절차 아니에요. 예. 그런데 스스로 말씀하신 5대 고위공직자 임명 기준도 이제 또 지키지 못하니까 다시 7대로도 늘리셨단 말이에요. 예. 근데 거기에 또 3개가 해당이 돼요, 이분이. 물론 의혹입니다만 위장전입, 세금,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들에 불구하고 또 임명을 또 강행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협치라는 것은 사실은 어떤 그 협치를 받아들일 수 있는 분이 그걸 받아들여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야당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야당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것은 뭐 목리다 이렇게 평가할 부분이 아니에요. 한번 네. 되돌아보셔야 돼요. 그럼 조명래 장관이 장관 자격이 안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뭐 그분이 어떤 그 연구원 재직하실 때도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위장전입 문제나 또 장남 세금 탈루 의혹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명을 하시는데 그 해명이 상식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건 수차례 저희가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임명하심으로써 이거는 좀 10명 중에 사실상 한두 분 정도
절반 정도라도 야당의 의견을 좀 반영해 주셨으면 예. 그건 뭐 대통령 스스로 협치를 선언하시는 거니까 진정한 의미 협치죠. 근데 행동이 가미가 안 되는 협치라는 것은 사실은 구호죠. 예. 물론 저 역대 어느 정권도 그래 왔지만 네. 지금 우리 대통령께서는 다른 말씀을 난 다르겠다. 협치 중심 또는 뭐 전 국민의 대통령이 되시겠다 말씀하셨는데 야당의 목소리는 그 전 국민의 절반의 목소리예요. 그래서 예. 이런 부분들은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성 본부장님, 자유한국당은 장관 임명 강행할 거면 인사청문회가 형식적이었던 거 아니냐, 대통령의 협치 의지가 있는 거냐,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협치를 너무 좀 협소하게 그러니까 인사 문제에만 국한시키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 5일날 여야 정협의체가 있었죠. 원내대표단이 이제 대통령과 만나서 12개 항을 합의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안전 문제라든가 지금 뭐 노동 문제가 다 들어가 있었어요. 이런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이 민생의 위기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여야정이 함께 논의해서 예산 문제나 여러 가지를 적극적으로 해석하자라고 이제 합의했고 그 합의한 지 벌써 10일 겨우 얼마 안 지났나요? 됐는데.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것을 그냥 손바닥 확 뒤집어 버린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대통령의 인사 문제다. 그러니까 뭐 청문회를 거쳤던 그러니까 부정적 의견을 했던 장관을 임명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건 좀 별개로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민생 현안과 관련돼서 조속하게 문제를 해결하겠다. 네. 그러니까 경제가 위기고 지금 현상이 위기니 야당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도와서 법안도 그러니까 요즘 유치원 문제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유치원 3법 그러니까 박용진 3법이라고 하는 이 3법도 통과시켜야 되는 거고 지금 당장 뭐 고시원 화재를 통해서 사망하신 분도 계시고 예. 그러니까 겨울철에 이런 어떤 취약계층들에 대한 문제를 해결을 위한 민생 입법도 있을 거고 당연히 시급한 현안이 있는데 과연 이것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그 거의 보이콧하는 상황이거든요. 예산을 거의 이제 앞둔 상황이거든요. 예. 예산 안심이 이제 통과를 앞둔 상황에서 그렇게 할 이유가 있느냐. 그리고 또 지금 시점으로 보면 조명래 장관을 임명한 건 9일 날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실무 협의를 하겠다라고 협의한 건 10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10일 날까지 실무 협의를 12일 날 하겠다라고 해놓고 갑자기 그 사이에 또 뭔가 바뀐 거예요. 마음이. 이게 뭐냐면 이게 국민들이 이렇게 의심하는 거예요. 아, 두 야당이 지금 야당 자체 내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뭐 자유한국당은 전원책 조강특위 위원장이 내부적으로 해촉된 거잖아요. 어지러워서. 큰 뜻을 가지고 했지만 그리고 이제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도 원내대표가 무슨 특별재판부와 관련된 문제라든가 뭐 대북 그 비준과 관련된 문제라든가 판문점 선언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매번 당 안에서 좀 약간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네. 결국은 그런 어떤 내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치적 타협이 아닌가라고 의심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지금 국민들이. 네. 다른 정치적 타협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들이 그런 의심을 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지금 여당에 의심하는 거 아닌가? 여당에서 그런 의심도 의심을 있죠, 하는 일부. 건데 이게 이제 그날 여야정 그 협의체 상설 첫 회의에서 대통령께 다 건의드렸던 얘기들이에요. 예. 조명래 장관에 대해서는 임명하지 말아 달라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 자리에서도 얘기가 나왔고. 그다음에 정책기조 변경과 관련돼서도 그 이제 인사에게 반영이 됐잖아요. 바로 또 그날 그 임명을 하셨단 말이에요. 예. 김수현 수석, 저 실장 이런 분들 이런 것들을 대통령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전혀 예를 들면은 나 이거 이래서 임명해야 되겠다 양해해달라는 말씀 없이 그냥 바로바로 강행하신 거예요. 그럼 여야정이라는 게 사실 산적한 현안도 있지만 그건 풀어가야 되겠지만 네. 최당면 문제들 아니에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그냥 들으시고 경청만 하시고 그냥 다 일방적으로 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물론 인사권은 인사권자입니다만은 여러 가지 법령의 취지상 설명이라도 한 말씀 있으셨으면 더 그 좋지 여야정 않았을까? 협의체라는 것이 기능이라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 그에 대해서 사전 설명도 없이 말씀 들었으면 그 자리에서 안 된다는 말씀도 없이 그냥 바로 이렇게 다 행위로 하셨단 말이에요. 이래서 여야정 협의체가 이게 의미가 없다. 사실상 이게 구색 맞추기 아니냐 이런 자괴감이 드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의 대응이고요. 또 경제 기준 말씀을 드렸지만 대통령께서 공정경제 이쪽으로 네. 계속 가고 계시잖아요. 인사에 반영됐잖아요. 그래서 저희 그 야당 입장에서는 그럼 야당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자, 예산. 지금 대통령 임종석 실장께서 엊그제 나오셔가지고 전혀 못 깎겠다는 거예요. 네. 특활비인데 국회는 85% 깎았어요.
자, 이런 차원에서 야당의 요구를 안 받아들이는 여야정 협의체가 과연 어떤 기능을 할 것이고 이것이 너네들 만나서 차 마시는 거냐 국민들이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점이 야당 답답하다. 입장에서는 야당 입장이 답답하다. 그렇다는 거죠. 그 자유한국당은 인사검증 책임자인 조국 민정수석 경질까지 요구하셨더라고요. 또 채용비리 국정조사 같이 촉구하셨고요. 둘 다 꼭 관철이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채용비리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 부분은 사실 야당 4개 야당이 합의가 됐던 사안이에요. 그렇죠. 다만 이제 강원랜드가 포함되느냐 여부인데 그것은 이제 한국당이 양보를 할 의사를 비쳤던 부분이고 예. 여당만 동의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전반적으로 국민의 의혹이 있었던 부분이라 해야 되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조국 수석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상 전 개인적으로 물러날 시기가 됐다고 보는데 더군다나 지금 둘 중에 하나죠. 인사 검증을 못 했든지. 그죠? 알고서 아니면 대통령께 말씀을 안 드렸든지. 그 인사 검증을 못 했으면 무능한 거고요. 알고서 말씀 안 드렸으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요. 따라서 네. 물러나셔야죠. 어쨌든 10번째인데. 예, 그렇잖아요. 10번째인데 국회도 다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것들을 예. 왜 인사검증의 책임자이신 민정수석께서 그걸 못 하셨느냐. 이런 부분은 물론 한 것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지셔야 되겠죠. 근데 어제 임종석 비서실장은 국회에 나와서 경질 건의할 생각이 없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불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예. 이게 의혹이 전부 다 의혹을 알고 나서 하셨든 의혹을 찾아내지 못하셨든지 간에 대통령을 잘 보필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것은 책임지고 물러나셔야죠. 네, 여당에서 또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조국 수석 경질 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100번 양보해도 이런 문제들이 정말 쪽박까지 깰 문제냐. 그러니까 이제 협치를 하겠다고 같이 탕평채를 먹으면서 서로 함께 좀 합의를 했던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일부 자기들 요구사항, 본인들의 야당의 요구사항이 들어주지 않다 그래서 아예 그냥 밖으로 나가는 게 그런 올바른 태도냐. 네. 그러니까 또 다른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협치의 본질은 이제 구동존이라고 저는 보는 거죠. 네. 같은 것은 먼저 구하고 다른 것은 놔두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야당이 하라는 대로 다 하는 것이 협치입니까? 그러니까 야당이 주장해서 그러니까 주장은 주장대로 소수 의견으로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 당시에 야당이 이러이러한 주장을 했다. 그래서 나중에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잘못했을 때 그래, 봐라. 우리가 그러지 않았냐. 당시 그 부담을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대통령이나 행정부가 그 부담을 지고 가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 예를 들면 반드시 거쳐야 할 의무사항도 아니고 한번 대통령의 행정 권한을 감시하는 차원에서 의회가 한번 걸러주는 거거든요. 예. 아니 그렇게 되면 야당이 장관을 임명해야죠. 그렇게 되면 그렇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이제 책임을 깊이 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서 나는 분명히 반대했다라고 네. 하면서 앞으로 조명래 장관이나 앞으로 그렇게 임명된 사람들 그러니까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했던 인사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계속 지적하면 되는 거예요. 그 테이블에서. 근데 그걸 마치 그걸 안 해줬다 그래서 우리 근데 다 깨겠다. 다 안 하겠다. 지금 얼마나 절박한 민생 현안이 많습니까? 여기 잘못된 게 저희가 다 보이콧하자는 게 아니고 예. 예산도 선별적으로 하자는 거예요. 네. 좀 오해를 하셨는데 그리고 또 하나 여태까지 야당 욕을 들어준 거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보시고요. 두 번째 국회 제도가 왜 필요한지 한번 말씀 주시고요. 그렇게 되면요. 또 국민에게 선출되는 대통령 하나의 기관만 있으면 돼요. 국회가 뭐하러 필요합니까? 그 중에서도 국회 중에서도 야당이 왜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야당의 목소리가 반영된 게 거의 당연하죠. 없다. 이번 것뿐만 아니다. 특히나 이 정부 들어와서는 조금 심하다 싶을 정도로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탕평채 먹으러 간 거 아니잖아요. 저희가 예. 가서 말씀을 드렸으면 대통령께서 경청을 해 주시고 네. 그 부분을 조금 반영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반영이 안 되더라도 야 이것 때문에 안 되겠어라고 사전에 통보라도 해 주시는 이런 약간의 발전도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야정 이 협의체라는 게 기능이 사실상 무의미하다. 그럼 야당이 뭐 앞으로 또 갈까요? 거기 또 가서 그냥 앉아 탕평채 먹고 올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답변을 들어봐야겠습니다. 야당 주장이 반영된 게 거의 없다 그러시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동안 예를 들면 이번 12개 항 중에서도 탄력 시간, 노동 시간 물려와 관련된 그 부분은 부분도 그렇고 네. 여러 가지 야당이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서로 얘기하고 그것이 반드시 내 뜻대로 돼야 된다라는 고집만 없다라면 계속해서 서로 토의하고 논의하는 거죠. 저는 이제 그렇게까지 얘기할 문제인가 싶어요. 이 문제가. 탄력 근로 시간은 입법 사항이에요. 이것은 네. 대통령께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에요.
여야가 합의 국회의 문제예요. 대통령께서 관여하실 수 있는 내용 중에 야당이 요구한 것 중에 과연 대통령께서 들어주신 게 뭐가 있는지 말씀 주시면 저도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네. 오늘 또 갑자기. 아니, 어쨌든 전국 급냉을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절충점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국 수석의 경질 정도가 아닐까. 왜냐하면 경질은 돼야 된다. 청와대 입장에서도 크게 부담이 없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에서. 경질은 돼야 된다고 저는 하시는데요. 개인적으로 인사 문제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예. 그것을 조건으로 뭘 하겠다라는 것은 굉장히 오만하고 문제가 있는 거죠. 아니, 제가 조건이 봤을 때는. 아니고요. 인사 문제는 그게 대통령의 조건이 된다는 건. 권한이지만 그것을 검증하는 책임자가 부실 검증의 책임은 져야죠. 근데 그게 이제 부실했느냐 부실하지 않았느냐 부실한 거 문제잖아요. 나왔잖아요. 지금 뭐 7대 배제 원칙이나 5대 배제 원칙에 다 어긋나는 부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뭐 그렇게 보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네. 예, 예. 다만 조금 더 정부 여당이나 대통령이나 행정부가 조금 더 이제 여야의 의견을 좀 들으면서 정책을 펼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부부토론 지금까지 꽁꽁 얼어붙은 전국 상황에 대해서 민주연구원 김현성 소통전략본부장 또 자유한국당 윤기찬 부대변인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까 학부모 대표자 만나봤는데 좀 말씀에 모순이 많은 것 같다. 모니카님이 의견 보내주셨어요. 숙명여고 사건하고 또 사립유치원 비리건하고 좀 반대로 얘기해 주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보내주셨네요. 수능 시험 하루 남았습니다. 지난해 수능 전날 갑작스러운 포항 지진으로 시험이 연기됐던 생각이 나는데요. 그나저나 시험 당일인 내일 전국이 미세먼지가 짙게 낄 모양입니다. 신원 확인을 거쳐서 시험 시간에도 마스크를 쓸 수 있게 한다고 하네요. 미세먼지가 수능 시험 풍경까지 바꿔놓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누구보다 마음 졸이고 있을 우리 수험생 여러분, 긴장 내려놓으시고 차분하게 실력 발휘하시기를 응원합니다. 황규영의 나는 문제없어로 인사드리죠. 저는 내일 아침 7시에 돌아오겠습니다. 여기서 끝낼 수는 없잖아. 나에겐 가고 싶은 길이 있어. 너무 힘들고 외로워도 그건 연습일 뿐이야. 넘어지진 않을 거야. 나는 문제 없어. 사랑도 언제나 같은 자리야. 시계추처럼 흔들린 나의 어릴 적 소망들도 그렇게 돌아보지만 여기서 끝낼 수는 없잖아. 나에겐 가고 싶은 길이 있어. 너무 힘들고 외로워도 그건 연습일 뿐이야. 안녕하세요. CPBC 소년소녀 합창단에서 지휘를 맡고 있는 이지영 세실리아, 합창단원 이성혁 네오, 박시원 소아데레사입니다. 아름다운 노래로 하느님을 찬미하는 CPBC 소년소녀 합창단에서 함께할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 가톨릭 신자, 예비 신자 누구나 함께할 수 있는데요. 서류 접수는 11월 29일 목요일까지, 오디션은 12월 1일 토요일 낮 1시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www.cpbc.co.kr 공지사항이나 02-2270-2291 02-2270-2291로 문의해주세요. 천상의 목소리로 함께할 친구들 많이 지원해주세요. 생명사랑 FM 105.3MHz CPBC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QP